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나연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6월 평가원을 치를 때랑은 분명히 지금 마음이 다르시죠? 6평 전에는 우리가 아마 개념도 아직 안 끝낸 학생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사탐은 뭐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6월에는 사탐보다는 국영수 중심으로 하자. 좀 비교적 마음 편하게 6평을 치르셨다면 분명히 이제 9월 평가원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일단 우리 여름방학도 다 지났어요. 개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모두 정리가 된 상태죠. 지금 아직까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9평이 왔다고. 실전을 앞두는 가장 실전 같은 시험이 이번에 9월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가.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가 되는 기출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강을 선생님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련한 이 모의고사 대비 특강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허를 찌르는 주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생윤을 부탁해 여러분 메가캐스트 많이 봐주셨죠? 여러분들 성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생윤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가장 어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답을 굉장히 많이 했냐면 리부업, 롤스, 사회정의, 뭐 가장 압도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있었죠.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항상 무료 특강으로 또 메가캐스트에서 항상 언급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가 유불도 전통윤리 어렵죠. 그 부분도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특강을 통해서 강조하고 강조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제야. 너희들 중에서 이 부분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관점이 달라요. 오늘 선생님이 체크한 주제가 육아의 기본 이론 그리고 가족윤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중요한 9월 모평을 앞두고 육아 기본 이론, 가족윤리 되게 쉬운 주제인데 이거 다 아는 주제인데 굳이 이 주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다면 이유가 있겠죠. 9평을 앞두고 쌤이 가족윤리 주제를 너희들에게 특강으로 준비해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3위의 주제가 예상을 깨고 형제자매 관계였어요. 또 작년 수능의 오답률 5위의 주제가 통과 의뢰 관혼상제 중에 혼례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아니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가족윤리 전혀 안 어렵죠. 실제로 공부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과 의뢰 안 어렵죠. 실제로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이 두 주제가 오답률의 5위 안에 두 주제가 모두 다 들어갔다는 거죠. 3위와 5위였어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쌤 생각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쌤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20%의 오답률이 나오는 주제가 오늘 선생님과 특강을 통해서 확인할 가족윤리입니다. 와, 들어가기 전에 잔소리 너무 많았나요? 미안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주제가 쉬운 주제니까 나는 정리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필책하세요. 반드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9월 모평을 펼치면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말했던 원리와 선생님이 말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면서 9평에서 이 주제 모두 다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을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심히 강의 들을 마음에 장전을 하셨나요? 선생님은 준비됐어요. 여러분 장전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파트가 육아 기본 이론. 사실은 육아 기본 이론을 우리 그 생활과 윤리의 전범위 전교재를 다 뒤져봐도 이게 육아 기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기본서의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기하죠. 선생님의 교재는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육아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내가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너질 수 있는 얄팍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상의 베이스를 육아로 두고 있어. 그러면 언제나 기억하세요. 육아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쌤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소개할 것이 바로 육아 기본 이론이에요. 원리로 가자고 원리로. 본질을 건드리자고 본질을. 육아 기본 이론. 자, 육아가 기본이 되는 사상은 언제나 방향을 어디로 잡냐면 도덕으로 잡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태어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쉽죠? 쉽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1번의 질문을 바꿔볼게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선생님 질문을 딱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막상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뭐 또는 착하게 사는 거요 정도?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겠죠? 이겁니다. 육아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사상은 도덕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를 강조해. 그래서 육아 베이스 항상 강조하는 게 도덕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그래, 육아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지. 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할까?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걸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간이 혼자 살면 도덕이 필요 없어요. 혼자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죠. 남한테 피해 줄까 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아요.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육아에서는 근본적인 전제가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육아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사상이다 라고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가 목표고 이상이야. 왜? 함께 사니까. 그래서 육아에서 굉장히 강조한 사상이 동양의 사상의 특징이 그렇지만 공동체 정신이에요. 육아 베이스 방향 항상 어디 둔다고? 도덕 공동체 여기다 둡니다. 또 질문해 볼게. 아, 여기까지는 이제 되죠. 함께 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함께 사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알아야죠. 알아야죠. 육아는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사상이에요. 아마 역대 모든 동서양의 사상을 통틀어서 가장 인간에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지적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상은 육아만한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육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까? 함께 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선생의 이름을 가진 자는 선생, 학생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학생.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방식을 가르쳐주죠. 이게 바로 정명이에요. 그래서 육아 베이스라고 나오면 도덕, 공동체, 정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각자 자기가 차지하는 지위 속에서 역할을 다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도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능을 90일 앞두고 남아있는 시점에서 선생의 이름을 가진 자도 사람인지라 아주 힘들게 수업을 치열하게 하고 나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실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내가 힘들지만 이제 얼마 수업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눈을 비벼가면서 열심히 열강을 한다면 그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는 거니까. 학생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굉장히 힘이 들죠. 눈을 비벼가면서 그러나 수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다한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명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아가 강조하는 삶의 베이스는 이렇게 정리하자. 육아 베이스, 도덕, 공동체, 정명. 그러나 단어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맥락과 의미. 함께 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냐면 사회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잘하는 거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육아 베이스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육아의 기본 이론, 어떻게 해야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게요. 육아 베이스. 자, 여러분. 공자 육아의 창시자죠. 그가 남겼던 유명한 명언에서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공자의 명언.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하나 자르고 갑시다. 아침에 도를 안다는 거는 혼자 있는 시간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육아 기본 이론의 전개 방식을 보면 꼭 이렇게 갈게요. 아침에 도를 아는 게 혼자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면의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면적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씨앗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씨앗이 길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러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길러가야 돼 라는 뜻이 함양이에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집중을 하죠. 나는 반드시 그 어떤 육체적인 욕망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유혹도 물리치고 나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육아에서 생각하는 1차적인 개인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이거 우리가 인간관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극기, 욕심을 제거한다. 이기적인 사욕을 또는 수기, 자신을 수양한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당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수양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마음을 언제나 경건한 곳에 두세요. 마음을 언제나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수양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거경이에요. 또는 당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언제나 하나로 모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뿌리치리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유혹을 뿌리친다.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주일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죠. 주일무적.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당신의 도덕적인 삶과 생각을 방해하는 일체 유혹을 무찌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쉬고 싶다. 유혹을 무찌르세요. 열공해야지 이겁니다. 자, 또는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의복도 바르게 입으세요. 눈매도 바르게 뜨세요. 정제엄숙. 이렇게 삶의 태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정제엄숙. 마지막,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있을 때도 이와 같은 바른 태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신독. 이렇게 이제 1차적인 노력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의 도를 아는 겁니다. 아침의 도를 알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살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하다며. 그렇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삶이 완성이 됩니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가 바로 그런 뜻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아침에 도를 알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났지. 뭐 한다고 점심 기다렸다가 저녁까지 갑니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니라니까요. 낮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도덕을 실천해야 돼. 그때 비로소 도덕적인 삶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 베이스. 1차적으로 당신 도덕적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공부하죠? 이건 1차야. 인간관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1차라고. 그리고 2차로 연결하면서 가족윤리가 가는 겁니다.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 됐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을 실천하세요. 그럴 때 도덕적인 삶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죠. 어떻게 가는 거야?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는 또 세밀하게 우리한테 하나하나를 잔소리를 해요. 그리고 정리합시다. 이게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야. 도덕적인 삶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을 통해 완성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실천을 통해 완성하는가 보자. 첫 번째, 당신은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을 가지고 길러왔죠?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도덕을 실천합시다. 자,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도덕을 실천할 때는 우선 문 밖을 나가시면 당신과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누군가요? 부모죠. 무릇 인간이라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건 위선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독거노인들을 도와가면서 사회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존경받는 인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인사가 10년 전부터 부모와 의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랑 연락이 안 돼. 알고 보니까 이 부모는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서울의 어떤 달동네에서 쫑박살이를 하고 시청에서 주는 또는 구청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기초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된 인물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 드는 많은 훌륭한 노인을 돕고 있는 훌륭한 자선가에게 드는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와,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요.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중인격자 아닌가? 위선자 아닌가? 또는 더 화가 나죠. 차라리 노인 돕지 않으면서 부모를 안 돌보는 게 낫지. 다른 노인 실컷 도우면서 자기 부모를 돕지 않았다? 위선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생각 자체가 육아 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육아는 인지상정합니다. 인지상정. 우리가 인지상정에 따르면 당연히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도덕을 실천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돼. 누구 먼저? 당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도덕을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인하는 것, 부모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효라고 육아에서 용어를 딱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효에서부터 도덕적인 행동이 시작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야. 부모 다음에 나랑 또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죠. 이게 바로 누군가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어집니다. 형제. 형제를 인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뭐로 연결될 수 있나요? 우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또 가봅시다. 이 범주가 가족을 사랑하는 범주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돼 나갈 수가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속의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해.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경애 이렇게 표현해 나가죠. 그래서 육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줘. 당신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차원으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다만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부등호 방향순으로 사랑이 커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웃관계로 사랑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가 강조하는 사랑의 전략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차별적인 사랑. 이게 작년 9월 평가원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가깝고 먼 거,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작년 9월 주제였네요. 자, 또 가볼게요. 다른 말로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자, 두 글자로 줄여볼게요. 친친. 이게 바로 육아가 생각하는 자 사랑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육아는 가족만을 사랑하는 가족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사랑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가족과 이웃관계로 확장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특성이 바로 점진적인 사랑이에요. 또는 여러분, 사랑이 점차적으로 확장돼 나갑니다. 확장적인 사랑입니다. 결국은 육아의 사랑은 내 가족,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에까지 사랑이 미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육아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올해 9월 평가원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원리예요. 작년 9월 평가원에도 이 주제와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걸 한번 묘사를 해볼게. 이 모습이 마치 무엇으로 묘사하는 거가 똑같냐면 인간은 내면에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착하게 태어나요. 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인이 바로 씨앗이야, 씨앗. 씨앗 상태로 내 본성 속에 씨앗으로 있는 거야, 씨앗으로. 자, 착하게 태어났지만 씨앗이야. 얘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자라죠. 그래서 이 씨앗을 움틔우기 위해서 수기, 긋기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 씨앗을 띄우는 노력을 하면 이제 서서히 씨앗이 자라서 도덕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효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자라서 줄기가 되죠. 이게 이제 이웃으로 자꾸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또 줄기가 자라서 잎이 되죠. 이렇게 사랑을 더 큰 범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도덕적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까지 사랑을 펼쳐가는 게 바로 육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도덕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도덕적인 삶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중요한 팁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 더 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렇게 육아의 원리를 잘 알고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원리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만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육아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가족윤리.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회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탕이 되는 가족윤리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가족윤리. 이걸 쌤은 가족 관계도를 먼저 이해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가족 관계도의 이 순서를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럼 따라가 볼게.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례를 치러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딴딴따단. 혼례를 치렀다. 그러면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딴딴따단. 혼례를 치렀다.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아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설명하는 이유가. 그쵸?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죠. 다만 육아 베이스. 전통윤리에서 가족을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관점이 달라요. 현대적 의미의 남녀관이나 현대적 의미의 혼인관이나 현대적 의미의 가족관하고는 전통윤리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통윤리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육아에서는 사람은 죽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유쾌한 것은 아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육아의 답입니다. 인간이 죽어도 사라지는 건 아니야. 죽어도 삶은 계속 이어져. 죽어도 생명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이게 계세 사상인데요. 죽어도 삶은 끝나지 않아. 죽어도 삶은 계속 이어질 거야. 어떻게 이어지나요? 자식을 통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나의 분신이야. 자식과 자식과 자식, 자손들을 통해서 내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야. 이게 육아에서 생각하는 내세관이고 죽음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손된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드려야 됩니다. 육아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가족관계도에서 남자와 여자의 혼례는 단순히 둘이 사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랍니다. 육아의 가족윤리에서 육아의 가족관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를 이을 거예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인 자녀라는 인간관계가 반드시 출현을 해야 됩니다. 왜? 부부의 목적 자체가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되죠? 자, 또 있죠.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는 요즘에 출생률 많이 없죠. 그래서 아이 낳는 거 뭐 한둘 낳는 핵가족 사회예요. 근데 전통사회는 농업사회거든요.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부의 원천이죠. 자식 정말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형제자매 관계라는 인간관계가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하나의 가정이다 라고 말하면 세 가지 인간관계가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있었죠.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 부부관계 1번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부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죠. 부자관계 2번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자식과 자식 사이에 형아우, 누나 동생, 오빠나 이런 식의 인간관계가 또 출현하죠. 형제 자매관계 마지막으로 출현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인간관계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순서대로입니다. 부부,
부자, 형제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인간관계가 부부인데 쌤이 지금 밑줄 주는 영역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1번 인간관계 부부야. 쌤이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수평적으로 그렸죠? 평등한 인간관계예요. 또 질문해볼게. 부부관계는 혈연이다 아니다? 와 선생님 그 너무 기본 아닌가요? 그런 질문 왜 하시나요? 이유가 있겠죠. 낚이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일단 기본 정리하시면서 연결해 가셔야 돼요. 혈연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횡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동양에서 부부는 혈연이 아닌 횡적 관계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우리는 친족 간의 이름 체계에 그 학렬이라는 걸 써요. 이름에 쓰는 돌림자야. 그래서 같은 이제 세대라면 같은 이름의 돌림자를 씁니다. 선생님 이름이 강나연인데 선생님 이름은 강나연하고 비슷한 이름 하나 던져드려 볼게요. 강나연, 강나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이름을 들으면서 느끼는 이들의 관계. 딱 보지 않아도 뭐 자매겠네.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학렬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부는 평등한 관계에 있고 횡적 관계이지만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학렬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인데 부부라는 단어에서 부부관계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학렬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절대 오답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되죠? 자, 또 하나. 자,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키가 어디에 있는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특히 음양의 입장에서 태극 이론의 입장에서 요게 태극입니다. 양과 음이 만나서 하나의 태극이 되는 게 이제 동양의 음양 이론인데 이게 천지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예요. 여기에서부터 만물이 나온다고 동양 사고는 생각해. 이게 뭐 유가든 도가든 이런 상이 있어요. 음양오행 이론. 음과 양이 만나면 거기서부터 만물이 나온다. 이게 바로 동양의 음양오행 이론인데 동양에서는 이 부부를 이렇게 음양 이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합이 바로 태극이야. 이 둘이 만나면 만물이 나와. 그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 대입해 생각해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태극이 돼요. 여기서부터 천지만물의 근원이 나온다. 자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부관계를 시작부터 이렇게 생식적인 기능, 자녀 출산을 강조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양의 부부는 음양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식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이런 관점으로 부부를 해석합니다. 또 가볼게요. 음양의 입장에서 양과 음의 관계를 보면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양의 기운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은 안으로 흡수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기운은 상반된 기운이지만 전혀 다른 기운이죠. 그러나 양과 음은 무게, 부피, 질량을 고려해 봤을 때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대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것들도 동양의 음양론의 입장에서 부부관계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성격이네요. 또 가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오로지 생식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본다면 여자 혼자 대를 이어갈 수 있나요? 남자 혼자 대를 이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남자 혼자서 되게 불완전한 거야.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음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와 같은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는 불안하지. 대를 못 이으니까. 여자 혼자서도 불완전하지. 대를 못 이으니까. 이들은 혼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태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혼자서는 불완전해. 상호 보완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꼭 정리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되죠? 되죠? 그래서 부부 요런 의미다. 요런 맥락이다. 자, 두 번째 부자와 형제. 부자와 형제 관계는 이제 또 하나. 부부에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제가 적어드릴게요. 제시문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구별된다, 구분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요. 또는 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하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제시문 속에서 참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자 관계의 성격. 여러분 부자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죠. 자, 부자 관계는 혈연이야. 혈연 관계라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강조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쌤이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합니다. 요거야. 부모가 윗사람이고 자식이 아랫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혈연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인 관계, 다른 말로는 종척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종척관계야. 자, 또 하나. 혈연관계다, 종척관계다. 이거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혈연관계에서 종척, 세대가 달라요. 윗사람, 아랫사람의 구분이 있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학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학렬이 달라요. 아빠와 나의 이름 사이에 돌림자가 달라요. 우리 아빠는 강자, 영자, 두자, 강영자, 두자가 저희 아빠 성함이에요. 선생님 이름은 강나현이죠. 이름에 사용하는 돌림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빠와 딸인가 봐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학렬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학렬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또 있죠.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 혈연입니다. 혈연. 혈연이 뭔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륜이라고 불러요.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천륜 이렇게 불러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택할 수 없는 관계, 천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인간관계예요. 부모가 도리에 어긋나서 부모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부모가 미워도 정말 부모가 미워도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부모가 밉지 않아요. 마음원고 속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왜? 천륜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럼 자 봐봐. 부모가 잘못된 길을 막 걸어가셔. 잘못된 일을 하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육아 베이스.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불의를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죠. 육아 베이스는 최종 목적이 도덕이야.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시면 자식된 자의 도리로서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아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아버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간언의 개념이에요. 간언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 의미와 맥락도 모르고 이런 단어들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들이고 당연한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도 끊을 수 없어.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시면 너는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 드려야지. 이게 육아에서 강조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육아는 굉장히 세밀하게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친, 부자, 유친이야.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근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애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돼. 아까 봤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효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되죠? 여기서 아주 잠깐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자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라서 배우지 않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못 미치죠.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배워야 도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육아에서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부모가 생전에는 너의 신체를 훼손하지 마. 대대손손 몸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야 돼. 불감해상 이런 것들. 또는 양지, 불육, 공대 같은 봉양 같은 다양한 효도 방법과 함께 덕을 쌓아서 이름을 높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입식양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죠. 두 번째,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죽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죽어도 삶은 계속 이어지지.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계속적으로 효도가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신 직후에는 자식된 자로서 슬픔을 표현하는 상장례, 그리고 주기적으로 부모를 기리는 또 조상을 추모하는 제례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형제,
다 왔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형제도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입니다. 여러분, 혈연관계는 천륜입니다. 그리고 학렬의 개념이 나오죠. 또 하나, 형제자매 관계를 쌤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적 수평적이지만 수직적인 성격도 보이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 같은 세대야. 부모가 1세대면 형제자매 관계는 2세대죠. 세대가 같아요. 그래서 학년을 같이 써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12개월 먼저 태어난 애, 늦게 태어난 애 차이가 있어요. 24개월 먼저 태어난 애, 늦게 태어난 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는 혈연관계이면서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나타납니다. 일단 먼저 수평적인 관계, 횡적관계 같은 세대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먼저 태어난 애, 늦게 태어난 애 차이가 있죠. 종적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보여주는데 이 부분 찍어 가보자. 혈연관계야 학렬이 횡적관계야 라는 요 표현. 요 표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학렬이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학렬이 같음. 요런 개념이 나와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학렬이 같음. 요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자, 두 번째. 종적관계입니다. 종적관계. 위아래에 구분이 있어요. 얘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 먼저, 동생 나중 같은 장유 유서의 개념도 가지고 있죠. 또 가볼게요. 요 부분. 형제자매 관계는 혈연입니다. 여러분. 쌤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죠. 혈연관계야. 자,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륜. 도리에 어긋나도 절대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육아 베이스. 반드시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형제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해요. 돼요? 되죠? 또 가볼게. 형제자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자매 간에는 우애 있게 지냄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의가 상함이 없이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게 또 전문용어로 나오죠. 형제자매 제시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개념이고 요게 바로 효제입니다. 여러분 쌤이 지금 딱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형제자매 관계 지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쌤이 지금 설명한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당연했죠. 당연했어요. 이거잖아. 형제자매 관계는 혈연이야. 이름에 돌림자를 그래서 똑같이 쓴다. 근데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는 나이 순이 있기 때문에 형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또 뭐 있었어? 근데 우리 둘은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혹시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형으로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옳은 방향 이끌어줘야 돼.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학렬, 천륜 이렇게 외우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작년 수능에서 요 개념이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요 개념이. 여기서 하나도 빠지는 개념도 없고 더하는 개념도 없고 딱 그냥 요게 나온 거야. 요걸로 보기가 4개가 다 채워졌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몇 퍼센트가 틀렸냐면 47%가 틀렸어요. 전체 수험생 중에 작년 수능에서 응시자의 47%가 틀렸네요. 그리고 오답률 3위. 그리고 이 당시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평가원에 이 문제 이상해요. 막 이의제기 오류 신청이 되게 많았는데 이의제기 오류 신청이 가장 많았던 문제 2위. 근데 이 개념을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단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원리로 가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 2가지입니다. 육아 베이스.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가족윤리는 베이스를 육아로서 만들어진 전통시대의 전통윤리의 가족관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육아의 기본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원리로 내용이 전개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모두의 잘못은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로잡아주는 삶을 강조한답니다. 두 번째 최근에 평가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부자와 형제 같은 개념. 부자와 형제는 유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혈연관계죠. 가족 안에서 혈연관계입니다. 천륜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이 맺어준 인간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음. 요거 꼭 기억하세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지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잘못을 바로잡아 드려야지.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원리를 물어보면 굉장히 우리 힘들게 한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시문을 볼 때 몇 개 좀 팁을 드릴게요. 제시문 팁입니다. 부부와 관련된 제시문에서는 항상 구별, 공경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자관계에서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친 나온다고 무조건 부모, 자식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8대 2의 확률로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친함이라는 표현들 나오니까 근데 부자, 유친의 덕목으로 좀 많이 강조가 돼요. 형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시문 속에는 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형제는 같은 부모의 기운을 물려받은 지간이다. 뭐 동기간. 서로 사랑함으로써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효의 실천이다. 효제와 관련된 개념, 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개념들이 항상 제시문 속에 출연을 하니까요. 눈을 비비고 인간관계 찾고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답률이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3위. 실제로 한 번 더 이런 원리를 물어본다면 우리 수험생들 많이 낚이고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필책 점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작년 수능에 이의제기가 많았던 문제. 여러분 많이 틀렸던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올해 9월 평가원에도 나온다면 상황은 비슷할 거지만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는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일단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작년 수능의 문제고 7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가사상의 입장에서 기억에 들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사상 공손하라.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시작이야. 뭐 인을 실천이야. 자, 베이스가 지금 누구 베이스? 육아 베이스 나오죠. 근데 이제 육아 베이스가 나온다면 항상 방향을 쌤이 어디로 잡으라 그랬지? 도덕적인 삶. 옳은 방향으로 이끈다. 자, 기억을 하시면서요. 형제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동기간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은 기운을 가지고 받은 자들. 자, 그럼 태어난 자들. 자, 그럼 사실은 문제를 풀 때 나머지 개념들은 우리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기억. 학렬이 다르다? 아니, 학렬이 같아. 믿음으로 대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 부모, 유신 같은 개념들은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나온 덕목이 친구 관계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쓸 수 있지만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디귿 한번 볼게요. 사회적 장유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의 토대가 된다. 장유 유서의 토대가 돼. 이것도 어때요? 괜찮았죠? 자, 리을. 서로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것이 길이 된다. 두 글자로 말하면 뭐야? 우애 있게 지냄으로써 효도하는 것. 뭐라 그랬죠? 효제. 되죠? 자, 이것도 괜찮다고. 사실은 디귿과 리을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틀 때 어렵지가 않아요. 풀 때도. 근데 문제가 이 니은입니다. 이 당시에 문제를 풀었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의가상함이 없이 서로의 잘못을 깨우쳐지도록 하는 거 권면이네 친구인데 하면서 니은은 친구 형제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단답식으로 이렇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권면이라는 건 친구 간의 덕목 맞긴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단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육아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사상에서는 잘못을 바로잡는 거 권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의가상함이 없이 뭐야 사이좋게 우애 있게 의좋게 라는 뜻이죠. 서로의 잘못을 깨우쳐 주도록 한다.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 그게 바로 육아가 강조하는 도덕적인 삶의 자세. 자, 여러분 원리를 가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그치 맞지 하면서 푸는 것을 원리를 모르고 단답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자, 이제 수능이 90일 앞뒀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90일 동안 1등급을 목표로 더 나아가서는 만점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외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반드시 원리를 중심으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맥락과 본질을 밝히는 공부를 통해서 고득점 1등급 만점까지 준비하실 수 있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고요. 항상 강의 중에서도 강조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무슨 원리인가 맥락을 기억하는 공부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의 조언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 모평은 이제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왔죠. 선생님도 매우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우리 그걸 위해서 참 여름방학 동안에 치열하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을 보답할 겁니다. 자기를 믿으시고요. 그리고 자 성실한 자세로 또 실수하지 말고 시험 잘 응시하시기를 선생님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